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나이 많은 고지기배 서방이 지나가는 말로 나졸들이 선창을 집집마다 수색을 하더라고 하였다. 배서방의 말에 대부리는 갑자기 머리털이 쫑긋 일어서는 기분이 들었다. 집집마다 뒤지다니 웬일로 그런답디요? 대부리는 무언가 불길한 생각에 전신이 휘감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불탄 배에서 없어진 쇠국을 찾는디요. 선창뿐 아니라 인근 마을은 샅샅이 수색을 한다는만. 그제야 대부리는 벼락이 그의 머리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미친 듯 고지기 방에서 뛰쳐나갔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싸전거리를 빠져나가 새끼내로 들어서는 둑을 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양진사가 시킨 대로 집에 마바리로 실어다 놓은 쇠곡 20가마니가 뱅글뱅글 돌았다. 쇠곡 20가마니가 한꺼번에 그의 몸을 쪄 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마치 곡식가마니에 깔려 허우적거리듯이 뛰었다. 숨이 떡 끝에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기야 그가 생각했던 대로 관가에서 쇠곡 20가마니의 출처를 따진다면 양진사가 그의 1년치 세경으로 준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그만이겠거니 했다가도 어쩐지 그 쇠곡 때문에 탈이 붙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수구막 가까이 뛰어갔을 때 새끼네 횃불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횃불을 보자 대부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 하였다. 아우성을 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나졸들이 벌써 횃불을 들고 새끼내에 들이닥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대부리가 마을 어귀에 이르자 횃불을 밝혀든 나졸들이 새끼내 남자들을 굴비두름처럼 길게 엮고 끌고 나오고 있었다. 얼추 헤아려서 30명 남짓 되는 새끼네 남정들이 죄다 묶인 듯 싶었다. 대부리가 숨을 몰아쉬며 나타나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게 포승줄에 묶인 새끼네 사람들은 다소 마음을 놓은 듯 하소연을 하였다. 그가 나타나자 대부리를 알아볼 턱이 없는 나졸들은 다짜고짜 대부리까지 묶으려고 하였다. 대부리는 나졸들을 지휘하는 몸집이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장교한테 다가가서 자기는 양진사 밑에서 일을 하는 조은창 목대잡이라는 것을 밝히고 무슨 일로 새끼네 남정들을 끌어가는 게냐고 따지듯 물어보았다. 몸집에 비해 목소리가 대꼬챙이처럼 날카로운 장교는 나졸들에게 대부리는 묵지 말라고 이르고 나서 이놈들은 조선에서 쇠곡을 훔치고 불을 놨어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날이 쇠곡을 훔치고 불을 놓다니요. 천부당 만부당 말씀이옵니다. 대부리는 장교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이놈들 집에서 쇠곡 가마니가 나왔는데도 내깐놈이 뭘 안다고 지랄이여. 장교는 밝은 화를 내며 대부리를
떼밀어 버렸다. 아닙니다, 나리. 그것은 양진사한테서 받은 목대잡이 세경이옵니다요. 양진사 어른께 여쭤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요. 어허, 이놈이. 쇳내가 양진사한테 받은 세경을 마바리꾼을 시켜서 옮겨온 것입니다요. 이놈아, 이 가마니에 세곡 표시 먹물이 묻어있는데도 억지를 쓰는 게야? 나리 말씀대로 세곡인 것만은 분명합죠. 허나 그 곡식은 새끼네 사람들이 조선에서 훔쳐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불을 훔쳐오다니 얼토당토 않습니다요. 대부리가 장교한테 매달리며 죽어가는 소리로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장교는 그런 대부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되레 장교는 대부리가 억지 소리를 하면 새끼네 사람들과 함께 묶어 관가로 끌고 가겠노라고 불호령이었다. 나졸들은 어느 사이에 선창에서 마바리까지 불러와서 나흘 전 새벽에 대부리가 싣고 왔던 세곡 20가마니까지 실어갔다. 대부리는 장교와 나졸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해봤댔자 먹지도 못할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하는 결과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양진사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온 길을 되짚어 뛰었다. 양진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면 필시 새끼네 남정들이 모두 풀려날 것으로 믿었다. 헐근벌근 선창으로 돌아와 객주집마다 돌아다니며 양진사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양진사는 관찰사와 함께 날이 어둡기 전에 강을 건너 나주로 가버렸다고 하였다. 대부리는 잠시도 숨을 돌릴 겨를 없이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루터로 나갔다. 나루터에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새끼네 남정들이 나졸들의 감시를 받으며 배에 오르고 있었다. 대부리는 새끼네 남정들을 실은 나룻배가 되돌아올 때까지 다급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두운 나루턱을 서성거렸다. 대부리는 밤늦게 사랑방꾼들이 파한 뒤에야 노루목에 당도하였다. 아닌 밤중에 헐근거리며 들이닥치는 아들을 보자 행랑방에 빌부터 사는 그의 부모들이 깜짝 놀랐다. 대부리는 부모한테 밤늦게 뛰어온 연유를 설명할 겨를도 없이 큰 상아랑으로 들어가 양진사 뵙기를 청하였으나 양진사는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중에 노루목까지 뛰어와서 양진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대부리는 발사심을 하며 대문 밖에 서서 늦게라도 양진사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도록 양진사는 들어오지 않았다. 양진사를 기다리다가 탈지를 한 그는 여름날 고사새 비 맞은 개똥처럼 꼴사납게 휘즈근해져서는 행랑방으로 돌아왔다. 자식들의 일에는 언제나 남의 일 구경하듯 트적지근해하던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들의 발사심에 든 행동이 마음에 걸리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레 캐물었다. 대부리는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웅부형이 새끼네 사람들과 무고한 일로 나주 관아까지 끌려왔다는 말을 해봤자 괜히 부모의 마음만 휘저어 놓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밤중에 숨이 턱에 닿게 뛰어와서는 나리마님을 찾는 것이 암만 해도 예산일이 아닌 것 같은디. 애미한테는 말 좀 하거라. 어머니는
아들 옆에 바싹 다가 앉으며 걱정스러운 듯 목을 길게 느렸으나 대부리는 새끼네 사람들 말은 감추고 그냥 좋은 창일 때문이라고만 얼버무려 댔다. 심지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양진사가 시키는 대로 배에서 쇠국을 새끼네 집에다 실어다 준 잘못 때문에 새끼네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초를 겪게 된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새끼네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양진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방석호를 위시해서 조선에서 세국을 무곡선으로 옮겼던 등짐꾼들을 앞세워서 관가에 고변을 할 생각이었다. 또 새끼네 사람들이 세국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마바리꾼 모두삼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날 밤 대부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다. 아들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을 안 그의 어머니마저도 걱정이 되어 한숨만 삼켰다. 닭이 회를 친 뒤에야 얼핏 눈을 붙인 대부리는 해가 떠올라서야 잠에서 깼다. 양진사가 들어왔다는 말을 어머니한테서 듣고 괴춤을 거머쥔 채 큰 사랑으로 뛰어가 돛돌 위에 섰다. 나리마님, 셋내 대부리옵니다. 나리마님을 뵈려고 어저께 밤에 강을 건너왔구먼,죠.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고에 올렸다. 그러나 큰 사랑의 완자문은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양진사의 칼칼한 헛기침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셋내 형 웅보하고 새끼네 사람들이 조선에 불을 놓고 세국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쓰고 끌려갔구먼요. 나리마님께서 셋내한테 주신 세국 20가마니 땜시 그리 된 듯 싶사오니까 지발 나리마님께서 도와주셔야겠구먼요. 나리마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새끼네 사람들은 영락없이 애문 고초를 겪게 될 것이옵니다요. 그제야 벌컥 완자문이 열리면서 아직 소세 전인 듯 탄건 바람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돛돌 아래에 고개를 꺾고 서 있는 대부리를 쏘아보는 그의 목자가 사납게 움직였다. 그래, 그 일로 나를 찾아왔다는 게냐? 양진사의 목소리는 대꼬챙이처럼 꼬장꼬장했다. 나리마님, 애문 새끼네 사람들을 살려주셔요. 그 곡식가마니는 나리마님께서 셋내한테 주신 것이라고 관가에 말씀을 해주셔요. 아니 이놈아, 새끼네 놈들이 세국을 훔치고 배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한단 말이냐? 양진사의 말에 대부리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꼬리가 바르르 떨렸다. 나리마님께서 새끼네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대부리는 바글바글 목을대를 꽉 메우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가까스로 눌러 참으며 양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놈아, 새끼네 사람들이 무고한지 아닌지는 오늘 사또께서 문초를 해보시면 알게 될 일이다. 오늘 문초를 한답니까요? 그렇다더라. 문초를 하면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 것이 아닙니까요? 그야 사실대로 설토를 하지 않으면 초주검이 될 것이 뻔하다. 사실대로 설토라니 무슨 말씀이죠?
세곡을 훔치고 배에 불을 놓았다고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다면 초주검을 멈지 못할 것이야. 매에 못 이겨서 세곡을 훔치고 배에 불을 놓았다고 허투루 말할 수도 있겠구먼요. 관가에서 허투루 한 말이라고 믿지 않고 사실로 할 게야. 그렇다면 큰일입니다요, 나리마님. 낸들 손을 쓸 수도 없거냐. 새끼네 놈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듣자 하니 새끼네에는 속신한 종놈들이 떼지어 산다는데 관가에서는 그 점도 수상쩍게 생각하는 모양이더라. 비록 풀려난 종들이 모여 살기는 해도 법이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요. 내 말을 누가 믿겠느냐. 잡혀간 그들은 세곡 가마니를 나리마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을 할 거구만요. 세상 천지의 종놈들의 말을 누가 믿는다더냐. 나리마님, 제발 불쌍하고 애문 새끼네 사람들 살려주셔요. 이번 일로 나도 속이 시끄럽게 되었다. 종놈들 일에 마음 쓸 겨를이 없어. 내 형놈은 사또께 청을 넣어보겠다. 아닙니다요, 나리마님. 셋내 형을 빼내주십사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요. 이런 맹랑한 놈 봤나? 내 놈이 무슨 부처님이라도 되느냐? 내 놈과 내 형놈만 무사하면 그만이지. 어째서 새끼네 사람들 일까지 걱정을 하고 지랄이야? 어이? 양진사가 다시 사랑채가 들썩들썩하도록 언성을 높여 대부리를 꾸짖었다. 셋내가 갖다 놓은 세곡 땜시 탈거지가 붙은 것이라서 그렇죠. 셋내 땜시 새끼네 사람들이 애물게 고초를 당하게 돼서 그렇습죠. 듣기 싫으니 냉큼 물러가거라. 내 놈은 내 놈의 앞이나 잘 가리도록 해, 이 밥통 같은 놈아. 양진사는 방 안으로 얼굴을 들여놓고 드르르 성깔 사납게 방문을 닫아버렸다. 대부리는 양진사가 방문을 닫아버린 뒤에도 한동안 돛돌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서서 방문을 쏘아보았다. 와르르 5, 6월 강담 무너지듯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린 것이었다. 욱하게 끓어오르는 울분 같아서는 큰 사랑 안으로 뛰어들어가 양진사 손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한번 단판을 내고 싶었지만 그의 두 다리가 쇠말뚝처럼 굳어버려 움쭉할 수조차 없었다. 대부리는 머릿속이 흐느흐느해지면서 건구역질이 틀어올랐다. 그러고 보니 저녁과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뱃속이 비어 허기가 진데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오장육부가 바글바글 끓고 있기 때문에 건구역질이 틀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렸다. 대부리는 담배 한 대참이나 큰 사랑 앞 돛돌에 서 있다가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맥이 쫙 빠진 걸음으로 행랑채로 물러나왔다. 그의 어머니가 큰 사랑에서 흘러나온 소리들을 대충 들었음인지 웅부와 새끼네 사람들이 어찌 되었느냐고 캐물었다. 대부리는 끝까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아침도 먹지 않고 양진사 집에서 나왔다. 관가에 가서 직접 사또를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는 심산이었다. 양진사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진사가 세곡을 20가만이나 새끼네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수작을 꾸미기 위한 낚시거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머리에 스치자 걸음을 멈추고 으드득 이를 갈았다. 만일 양진사가 낚시거리로 쇠국을 그에게 주었다면 양진사를 살려두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대부리가 나주 관하로 가서 사또를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만나주기는커녕 그를 한 발짝도 안으로 들여 넣어주지 않았다. 되레 그는 나졸들한테 대들었다가 문매를 맞을 뻔하였다. 하는 수 없이 사또의 행차가 있기만을 기다리며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하루 품만 버리고 말았다. 배를 탈탈 곪고 사또 행차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대부리는 어둠과 함께 기진맥진하여 영산포로 돌아오고 말았다. 영산포에 와보니 새끼네 사람들이 쇠곡을 훔치고 배에 불을 놓았다는 말들이 짜하게 퍼져 있었다. 가는 곳마다 새끼네 사람들 이야기로 쑥덕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새끼네에 모여 살던 종들이 난을 일으켰다고까지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대부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하였으나 그런 말을 뱉는 사람들과 티격태격할 기운조차 없었다. 듣자 하니 끌려간 새끼네 사람들이 자복을 했다고도 하였고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대부리는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맷돌질하듯 이빨을 으드득 으드득 갈며 떼죽나무 집으로 향했다. 허물어지듯 복록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석호와 칼퀴가 덤덤하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방석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부리의 행색을 샅샅이 뜯어보기만 하였다. 어디 갔다 오는가? 대부리가 벌렁 드러눕자 방석호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양진사 놈을 만나려고요. 그러고 사또나리도. 일이 잘 안 된 거로구만. 형님, 만일에 말입니다. 이번 일로 새끼네 사람들이 애물게 당하면 나 이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요. 대부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앉아 방석호 눈앞에 턱을 바짝 쳐들며 성난 소리로 말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텐가? 갈퀴가 입을 열었다. 죽어 번져야죠. 죽이고 죽어 번져야죠. 급하게 생각 마소. 형님 말이 맞네요. 다 짜고 하는 일이라니까요. 애물게 새끼네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말이오. 양진사가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시오? 종놈들이 한데 모여 사는 것부턴 수상쩍은 일이라고 하대요. 형님, 나 못 참어요. 죽고 말겠구만요. 자, 우선 좀 누워있게. 자네 눈을 보니 잠을 통 못 잤구만 그려. 한숨 붙이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세. 방석호가 한사코 눕기를 권하였으나 대부리는 악에 비친 사람처럼 눈을 치뜨고 무섭게 이를 갈아댔다. 잠캥이는 어저께 저녁부터 굶었다오. 잠이 와야 눈을 붙이재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방석호는 갈퀴를 시켜 술청에 나가 저녁밥과 탁배기 한 병을
시켜오도록 하였다. 대부리는 방석호를 붙들고 소리내어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 가름으로 눈물을 참아냈다. 우선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뼈저리게 아팠다. 양진사 댁 비자로 있을 때 보수세를 받으러 다니며 바꼴 사람들을 들볶았던 일이며 양진사 그늘로 좋은 창 목대잡이 노릇을 하면서 등짐꾼들을 몰아 부렸던 일. 양진사 시키는 대로 조선의 세국을 무곡선에 옮긴 일. 양진사가 세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세곡 20가마니를 마바리로 새끼내로 싣고 갔던 일들이 뼈저리게 부끄러웠다. 부끄러움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는 헛세상을 살아온 것만 같았다.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는 푼수로 양진사의 세도만 믿고 속도 없이 거들거리고 살아온 자신이 양진사보다 더 싫고 미웠다. 대부리는 밥상이 들어왔으나 목이 칵 잠겨 있어 몇 숟갈 떠넣다가는 상을 물리고 탁배기만 거푸 마셨다. 자네 소문 들었지? 첫 잔을 비우고 나서 방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부리는 방석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짐작이 갔다. 새끼네 사람들이 자복을 했다는 소문 말일세. 죽도록 패서 억지 자복을 시킨 것이겠지요. 대부리는 맥없이 대답했다. 큰일이 아닌가. 이대로 눈 뻔히 뜨고 당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러게 말일세. 방석호도 속이 답답한지 한숨만 내쉬었다. 밤이 깊어갔으나 대부리와 방석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갈퀴만이 혼자 탁배기 몇 잔 들이켜더니 몸이 고단하다면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떨어졌다. 얼마 후 대부리와 방석호도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그날 밤 대부리는 고지기방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좋은 창리를 그만둬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허네만. 잠이 든 것으로 알았는데 방석호가 대부리 쪽으로 모로 돌아 누우며 입을 열었다. 방도가 있다니요. 새끼네 사람들을 구해낼 묘착이라도 있단 말이요. 대부리는 방석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서 새끼네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관찰사에게 고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골똘히 머리를 짜고 있었다. 이런 일은 순리대로 해결을 볼 수 없는 일이네. 양반 놈들이 관가하고 짜고 오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리대로는 안 풀리는 법이여. 새끼네 사람들이 애물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되네. 처음부터 한톡속이 돼갖고 광대 노름 허득기 만든 일인디 100번 진고를 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쩌면 좋은가요, 형님? 대부리 생각에도 따는 방석호의 말이 옳을 듯 싶었다. 처음부터 짜고 버린 일이라면 100번 1000번 관가가 아니라 나라님한테까지 진고를 한들
새끼네 사람들이 무사히 풀려날 것 같지가 않았다. 며칠만 더 기다려 보세. 냉택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고 될 일이 간디요. 먼참 새끼네 사람들이 자복을 한 것이 확실한지 알아봐야겠네. 소문에는 자복을 했담소요. 확실하게 알아야지. 억지 자복을 시켰다면 풀려날 가망이 없을 것일세. 강 건너 송월촌에 한번 댕겨와야겠네요. 송월촌에는 뭐더러? 웅부 형님 스승이 살거든요. 홍거사님을 찾아뵙고 좋은 방도가 있는지 여쭤봐야겠어요. 절간에 가서 참비 찾기나 마찬가지여. 배웠다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자왈 맹자왈만 흡신 들어지째 이런 일은 아무 소양이 없어. 소첩이나 써주라고 하면 또 모를까. 그렇다면 형님의 흉중에 품은 방도란 어떤 거요? 며칠 기다려봐서 억지 자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쪽에서도 꼬닥수를 써야 하네. 꼬닥수라니요? 허구리를 치는 거여. 무슨 싸움판인 줄 아시오원? 참, 자네가 몽신 뒤집어 쓰는 거여. 뒤집어 써요? 그렇단 게 요번 일을 자네가 감태기 쓰듯이 뒤집어 쓰는 거여. 어찌해요? 되부리는 어두운 방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쩌면 방석호한테 새끼네 사람들을 구할 좋은 묘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등짐들 가운데서 배를 부릴 줄 아는 놈이 있는지 알아보소. 그건 또 왜요? 좌우당간 알아보기란 하란 말시. 그러고 마시 언젠가 자네 나은티 영산강변의 새끼네 모양으로 풀려난 종놈들이 동네를 이루고 사는 디가 여럿 있다고 했제? 웅부 형님이 그럽디다. 영산포에서 목포진거정 내려가는 강변에 종놈 마을이 너댓 된다고쇼. 헌디 그건 왜 물어? 난생 처음으로 천당 갈 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이. 다음 날 아침 대부리는 방석호의 말대로 배를 부릴 줄 아는 등짐꾼 두 사람을 찾아냈다. 하나는 해남 송지에서 고깃배를 타다가 3년 전에 조도 앞바다로 고기잡이를 가서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바다에 나가기가 죽기보다 무서워 등짐꾼이 되었다고 마흔에서 한 살이 모자라는 오만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무곡선을 탄 경험을 가진 선창 토박이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무곡선을 탔다는 얼굴이 가오리 등처럼 거무칙칙하게 생긴 장말째는 손버릇이 사납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가 무곡선 사공에서 쫓겨난 것도 무곡 상인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라고들 하였다. 대부리는 오만석과 장말째를 함께 데리고 방석호와 만났다. 한 사람 앞에 쌀 10감 은식을 줄 테니깐 영산포에서 목포진거정 배를 부리겄수? 방석호는 두 사람에게 앞뒤 이야기도 없이 뚜벅 그렇게 물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하겠수, 못하겠수? 방석호가 재우쳐 묻자 둘이는 엉겹결에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헌디 무슨 배요? 그건
지금 알 것이 없시다. 배가 떠나게 되면 미리 알려주겠으니 가보시오. 그 대신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방석호는 더 이상 긴 말 없이 장말제와 오만석을 돌려보냈다. 아니 형님, 배는 무슨 놈의 배며 쌀을 10가마씩이나 어디서 나서 주겠다는 거요? 두 사람이 돌아가자 대부리는 방석호가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실뚱머스룩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병통이 안 생길 테니 마음 놓게. 자네는 내일 아침에 강을 건너가서 새끼네 사람들이 소문대로 자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자복을 했으면 앞으로 어찌 치조를 할 것인지 자상하게 알아보고 오소. 대부리는 방석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가 대부리를 도와 새끼네 사람들을 구해주기로 작정을 하였기에 그가 시키는 대로 믿고 따를 요량이었다. 어쩌면 방석호가 하는 일은 그의 말맞다나 병통이 나지 않고 잘 성사가 될 듯 싶었다. 방석호는 그때부터 주막에 붙어 있을 때가 드물었고 선창을 서성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쪽배를 빌어서 혼자 노를 저어가며 구진포까지 강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다. 방석호의 말대로 새끼네 사람들이 자복을 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흘러나온 뜬 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강을 건너가던 날 대부리는 자신이 좋은 창 목대잡이 자리에서 잘려났음을 알았다. 대부리는 일자리를 놓치게 된 것이 조금도 서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았다. 생각대로 되었을 뿐이라고 여겼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끼네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대부리는 강을 건너는 대로 노루묵으로 들어가지 않고 객사 앞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한때 대부리가 선창에서 죽자 사자 끼고 돌았던 논단이 보름달이 객사 주막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리는 난초의 아버지 줄근 노인이 죽은 뒤부터 자신도 모르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동안 보름달을 멀리 하였는데 선창 안에서는 보름달이 대부리의 여자라고 이마에 도장이 찍혀진 것이나 진배 없던 터에 그런 대부리가 뜨악하게 멀어져 버리자 그녀는 아예 보통이를 싸서 강을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 말하자면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대부리 생각에 객사 앞에 있는 주막이라면 관속들 출입이 번다 할 것이므로 그들의 입에서 새끼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옴직도 할 듯 싶어 보름달을 만나게 되면 혹여 자상한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보름달도 대부리가 새끼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그냥 흘려듣지는 않으리라 믿었다. 주막을 찾아 들어간 대부리는 보름달을 찾지 않고 술청 평상에 걸터 앉아 술부터 청했다. 그는 술사발을 비우면서 주막 안을 살펴가며 보름달을 찾아보았다. 선창에 있는 떼죽나무집보다 규모가 훨씬 큰 주막이었다. 술청도 널찍했고 술청을 중심해서 방들도 5-6개나 되었다. 대부리와 그 밖의 풀상투 바람에 초라한 행객
셋이서 닭배기를 마시고 있는 술청 맞은편의 복로방에서 남자와 여자들의 뒤엉킨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새어나왔다. 잠시 후에 시끌시끌하던 복록방 문이 열리면서 쪽빛 긴 치맛자락을 왼손 팔꿈치에 훔쳐감고 아기작 걸어 나오는 보름달이 얼핏 대부리를 발견하더니 흠칫 놀라는 기색을 하였다. 대부리는 모른 척하고 잔에 술을 부었다. 보름달이 스스로 찾아와 아른 채 하기 전에는 결코 그녀를 부르지 않으리라 작심하였다.